안녕하세요. 노프레스 구동원입니다. 본론에 앞서서 두 가지를 좀 짚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제목입니다. 에이전틱 AI로 심사를 자동화하는 법이라고 제가 처음에 썼는데, 이 심사를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심과 XDR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자동화할 거냐, 그 요건들을 어떻게 잘 만족시킬 거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이제 ISMSP 개편이 이제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디테일하게 공지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시행령이나 고시가 바뀌면 추후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번 개편으로 인증이 어떤 관점에서 달라지는지, 그 대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단순히 AI를 도입한다를 넘어서 우리가 AI와 사람이 보안 운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이제 현행 ISMSP와 개정안의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의 계기가 된 주요한 사고 유형들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좀 더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과 XDR, 그리고 나아가서 에이전틱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결국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요즘 보안 아니더라도 AI를 도입하는 곳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무자 관점과 경영진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SMSP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상태 증명이 아니라 상시 운영을 증명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서면에서 기술 현장 실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 간편과 표준 등급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화 등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ISMS 시행 의무화가, 상장사 대상 의무화가 2027년 7월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인증 개편 방향은 인증을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상시 운영을 증명하는 체계로 가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개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4%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 최근 3년간 인증을 받은 인증기업 중 침해 사고가 난 비율입니다. 26년 4월 10일에 정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이번 개편은 이 숫자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관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고가 보안 담당자만의 책임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IT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특히 경영진들까지 포함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잦은 이유는 결국은 공격이 방어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계정으로 24시간 인증을 시도하고,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을 다 찾아낸 다음에 또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AI까지 쓰고 있습니다. 공격은 상시화되어 있고 AI까지 쓰는데 방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어렵죠. 인프라는 클라우드나 사스로 계속 넓어지고 회사 안에서 AI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계속 넓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아지느냐, 사람이 많아지느냐,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방어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근무 시간에 맞춰져 있고, 인증도 연 1회 특정 시점에 스냅샷을 확인받는 걸로 꾸려져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사고는 공격자와 방어자의 이제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보위에 가면 심의 결과 문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었고, 이게 어떤 기법을 통해서 발생했느냐, 그리고 과징금은 어떤 연유로 얼마를 매겼느냐 다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사이트 가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크레덴셜 스토핑이나 비밀번호 찾기 같은 기능들이 취약한 경우, 이거를 이제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브루트포스와 비밀번호 찾기 취약점, 그 다음에 접근 통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만 인증하고 MFA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MFA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은 사고들은 사실 보안 담당자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보안 담당자는 인증에 MFA 적용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보통 개발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거 없어도 잘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 전체적인 IT 거버넌스를 사실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방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시에만 하는 방어, 아니면 연 1회 하는 인증, 이게 아니라 결국은 상시 운영을 전제로 한, 우리가 9to6로 일한다고 해서 공격자들은 9to6로 공격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자동화된 상시 운영 체계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표준 기준으로 보면 이제 크게 5가지가 바뀝니다. 등급이 바뀌고요. 예비 심사가 신설되고, 기술 심사, 현장 실증, 사후 관리 상시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측면들은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신사나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강화라는 등급이 생겼습니다. 강화라고 하는 등급은 최대 500대까지 자산 점검하고 평가 기준이
20개 추가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은 표준 현행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개편으로 무엇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느냐라고 하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저는 일단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자산 식별입니다. 예전에는 자산 문서라는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나 인터넷 접점, 그 다음에 숨은 자산, 섀도우 IT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찾아내야 합니다. 왜 그게 계속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뭐 클라우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나는 이런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회사 내부에 숨겨져 있던 관리 안 되고 있던 이제 자산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잦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자동화된 운영으로 챙겨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암호화나 패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비 심사 항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암호화가 안 되어 있다든지 패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애초에 심사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들이 연 1회 스냅샷이 아니라 심사원이 심사할 때 점검하고 모의 침투 같은 것들을 하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 현황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로그 보관 같은 경우에도 상시 보존이 인증 유지 조건으로 바뀌는데, 상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로그를 모아서 저장해 둔다가 아니라 모아서 저장하는데 이것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고 암호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변조에 이제 방지되어 있는 조치를 적용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담이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과 표준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등급이 나뉩니다. 간편은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 300억 미만 중소기업인데, 이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이 300억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 300억은 아닙니다. 서비스 매출 300억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간편 등급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도 업종에 따라서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준은 기존 101개의 조항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강화라고 하는 등급은 ISP, IDC, 정보통신 서비스 기준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영향이 있을 거냐라고 하면, ISSP 한 101개를 다 봤을 때 관리체계 16개, 그다음에 보호대책 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가 21개입니다. 표준은 사실 이 항목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편 등급으로 갔을 때 표준에서 31개가 빠져서 62개인데요. 정보통신 매출 기준으로 300억 미만이면 해당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빠진 39개를 주요 살펴보면 인적, 외부자, 물리, 개발 보안, 그다음에 재해복 같은 영역입니다. 개인정보 영역은 여기 21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을 줄이지 않았고 관리적인 부담을 좀 줄였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편안이 그런 표준 기준으로는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 거냐라고 하면 한 22가지 정도가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자산 식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기 관리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정보자산 관리 같은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취약점을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취약점을 악용한 케이스들이 많죠. 오라클 웹로직 같은 사고가 워낙에 많이 나서 이제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을 낮춰서 간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영향을 받을 거냐라고 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2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영향이 있냐? 퇴직 직무 변경이라고 하는 조항과 이상행위 모니터링 조항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편의 영향은 간편 등급을 받는 회사들한테도 주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운영이라고 하는 요구는 간편 등급의 회사도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시 운영을 무엇으로 담당하느냐라는 게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보안 도구가 EDR, NDR, 클라우드 보안, CSPM, CNET 이런 것들로 이제 나뉘어졌죠. 흩어져 있으면 관리도 굉장히 파편화됩니다. 그래서 도구 사이의 경계가 사각지대가 되는 케이스가 많고요. 결국은 이제 통합하는 계층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보안 툴이라고 볼 수 있는 엔드포인트 보안,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다음에 위협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 위에 이제 SIEM으로 통합을 하고 그 위에 에이전틱 AI로 자동화하는 그림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는 이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XDR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서 에이전틱 AI를 운영할 건지에 대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DR 커버리지를 좀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하나는 SIEM이 있을 거고 하나는 일반적인 보안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SIEM 영역 기준으로 ISMSP의 표준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커버리지를 하느냐라고 보면 거의 많은 것이 커버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여기 있는 색깔이 이제 직접과 간접 그리고 약간의 보조 역할을 좀 구분하는 칸인데요. 혹시 매트릭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따로 파일로 제가 만든 것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분석 기반만으로 이제 101개 중에 71개 정도가 커버가 되거든요. 심은 이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보안 운영의 공통 토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XDR의 구성 요소가 다양하게 더해지는데 그건 또 다음 장에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위에 다양한 XDR 구성 요소가 합쳐집니다. 엔드포인트를 다루는 EDR도 있고, 뭐 NDR도 있고, 그다음에 뭐 ASM, 뭐 CTI, DLP, 뭐 CNAP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안을 하는 거지 특정한 제품을 운영하는 게 우리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처럼 이제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각각의 보안 제품들이 이 전체의 매트릭스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해당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틱 AI 결국 얘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런 흩어진 도구를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통합해서 사용하려면 이걸 다 내가 잘 알아야 할까가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AI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봐야겠죠. 에이전틱 AI를 활용해야 하는데 에이전틱 AI를 왜 써야 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ISMSP에서 요구하는 이제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AI로 대응한다는 게 단순히 분석만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비 심사나 아니면 기술 심사 아니면 상시 점검 아니면 증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부담이 추가되는데 인증이 개정되면 업무는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AI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시 구성으로 뭐 패치를 점검하고 자산의 설정을 스캔하고 미흡한 티켓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 스캔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인프라에 대한 표면을 상시 점검하고 에이전트가 기본적인 티켓을 상시 조사하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까지 해야 하는 거고요. 아까 요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사 증적을 상시 확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심사원이 이거 얼마나 패치되어 있어요? 지금 보여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AI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강화된 인증으로 결국은 일을 해야 하는 거는 더 늘긴 늘 겁니다. 근데 늘긴 늘 건데 결국은 그거를 AI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XDR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AI로 이제 분석하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좀 인지해야 하는 많은 관리 업무들을 결국 AI한테 넘길 수 있다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AI를 어떻게 이제 활용해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이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티켓을 분석하는 이제 에이전트입니다. 티켓을 분석하는 에이전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정의된 에이전트는 어떤 우리가 이제 메모리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티켓을 이렇게 분석을 시키면 실제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우리가 뭐 어떤 티켓이 있어요. 이 티켓에 보면 보통 뭐 어떤 유형의 뭐 URL이고 이게 어떤 공격으로 의심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두는데 실제로 그게 다 검증을 해서 이게 진짜 위협인지 아닌지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정탐과 오탐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정탐이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령 뭐 IP를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계정을 차단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여기서 이렇게 다 에이전트가 해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람의 지능을 이용해서 해왔던 반복적인 노동을 에이전트가 많은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소아와 에이전틱 AI가 결국 또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시는데 그거는 소아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플레이북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업무 단계가 있는데 에이전틱 AI한테 맡기면 로그를 분석해 보니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다, 저거를 디테일하게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플래닝을 하면서 다음 단계를 나아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틱 AI를 이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AI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에이전틱 AI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제 하나로 완결 짓는 것이라고 하면 어시스턴트는 사람이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심 고객을 이제 만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보안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고민해야 하고 제품을 굳이 열심히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AI한테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AI 어시스턴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알고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위에 우리 보안 솔루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나 이거 분석하고 싶은데 자료 줘. 이거 IP 차단해줘. 이 공격자 차단 패대해줘. 이런 식의 명령들을 그냥 말로만 하고 우리가 굳이 그 기능들 들어가서 클릭하고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IP를 이제 목록을 뽑아낸 다음에 그 IP에 대해서 평판 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하다면 이 IP들에 대한 차단을 명령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AI가 대체하는 거는 사람이 지능으로 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1년, 2년 뒤에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람은 AI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9 to 6 일을 하지만 공격자는 24시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격자는 뭐 사람을 3교대로 돌려가면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거는 AI가 해결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AI가 맡는 거는 처리량이고 24시간 탐지, 조사하고 1차 대응하고 증정 만들고 보고하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24365 관제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은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감독하고 검증하고 모호하고 예외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경영자들은 정책과 권한을 결정하고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 AI와 인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단계별로 살펴봤을 때 자동화와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크게 5가지 관점에서 뭐 예비 심사, 기술 심사, 현장 실증, 사후 관리 상시화, 증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AI는 뭐 구성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자산에 대한 스킬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미흡한 인프라가 있다면 티켓을 자동으로 발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스캔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공격 표면을 점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실증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운영 로그나 아니면 증적을 제시하는 것들도 다 AI한테 맡겨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뭐 로그를 분석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이제 운영 로그가 증적이고 자연어 지리로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회사가 질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대 사고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신고하거나 공시하거나 그다음에 인증의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I와 사람이 어떻게 일을 나눠야 할지를 잘 설계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SMSP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좋은 보안 플랫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크게 이제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아키텍처를 쓸 수 있느냐. 왜냐하면 환경마다 도구가 나뉘면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용 도구와 클라우드용 도구가 다르면 그 경계가 결국은 보안의 사각지대가 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느냐. 플랫폼을 확장한 만큼 AI가 커버할 수 있어야 결국은 이 AI를 도입하는 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AI가 사람의 반복적인 지능적인 업무들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곳에서 클로드나 아니면 뭐 제미나이나 챗GPT를 써서 AI 환경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AWS에서 뭐 베드락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GPU 클러스터나 NPU 클러스터를 이제 운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에이전틱 AI가 동작하는 환경이냐?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한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보안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안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인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했던 것이 결국 인증 증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과 AI가 일을 잘 나누고 같이 잘 협업을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발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료를 자세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